노태우 정부는 땡을 좋아합니다. 7땡, 8땡. 자, 이거 간단해요. 금융실, 김영삼 똑같아요. 자음이 기억, 이응, 시오. 김영삼, 금융실. 김대 615 너무 쉽사. 자, 이 시간 들어가기 전에 세종대왕 제가 숫자로 0부터 10까지 해서 영의정을 생각하자. 그래서 영의정이 대장으로 있는 의정부를 사랑한다. 의정부 서사제. 그거 0이었잖아요. 0에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그 0에. 뭘까요? 세종대왕이 0으로 시작하는 뭐가 연결이 될까요? 영능. 세종대왕 능이 영능이에요. 그게 얼마 전에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교환 만들 때 는다고 하다가 그걸 깜빡했어요. 그리고 지나왔는데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 능이 이름이 영능입니다.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10 할 때 그 0에 영의정 의정부 서사제 플러스 세종대왕의 능은 영능이다. 세종대왕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박정희 정부로 들어갈게요. 요 전에 장면 내각이 붕괴됐다 얘기까지 했습니다. 바로 그 장면 내각이 붕괴된 이유가 당시 박정희 소장의 군사 정변 때문이죠. 5.16 군사 정변.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보다 우리 앉아 계신 선배님들이 훨씬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유리하실 것 같아요. 61년이잖아요. 61년. 다 그때 그러면 우리 선배님은 고등학생이었나요? 6살. 예? 6살이요? 하여튼 61년. 저는 태어나기도 전 저는 그냥 글로 이거를 배운 사람이고 우리 선배님들은 직접 경험을 하셨으니까 아마 훨씬 더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기량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장에서. 요거 혹시 연도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요. 이게 5.16이 64년인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 기억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이거 앞뒤로 다 똑같아요. 6.15, 6.15. 61년 5.16, 61년 5.16. 혹시 기억 안 나시면 이거 똑같습니다. 5.16은 61년에 일어난 거죠. 당시 장면 내각이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부족하다라는 판단하에 박정희 소장이 이끄는 군부가 정변을 일으켜서 장면 내각은 붕괴가 되고요. 그 5.16 정변을 일으킬 때의 단체는 군사혁명위원회입니다. 근데 이게 금방 바뀌어요. 이것을 어떤 이름으로 바꾸느냐? 국가재건최고회의라고 명칭을 바꿉니다. 이게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박정희 정부는 군사혁명위원회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름은 기억해야 된다. 시작할 때 군사혁명위원회였고, 이걸 바로 군부가 국가 재건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름으로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바꾸고, 나중에 이제 유신체제가 되면, 여기 지금 첫 번째 60년대 얘기를 먼저 하고 있는데 70년대가 되면 그때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이름으로 바뀐다. 이렇게 세 가지 그 회의 기구의 이름을 정확히 구분해 두셔야 됩니다. 시작할 때 제가 이것도 안 하고 했네. 자, 2공화국이 장면 내각이고요. 이제 박정희 정부의 60년대를 우리는 3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유신체제 72년 이후부터는 몇 공화국? 4공화국. 같은 사람이지만 완전히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공화국을 한 번 더 숫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70년대는 4공화국, 여기는 3공화국. 그리고 예전 정부의 여당은 하나씩 꼭 기억해 두자. 박정희 정부는 공화당이 여당입니다. 장면 내각은 민주당이죠. 이승만? 네.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셔. 아주 훌륭합니다. 이거를 시험장에 가서 꼭 발휘해 주시기를, 뒷부분에서 날아다니시기를 기원하면서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바꾸면서 제일 먼저 만든 기구가 바로 이 중앙정보부입니다. 중정 이렇게 줄여서 얘기들 많이 하고, 우리 선배님들이 워낙 익숙한 단체일 텐데 이게 이제 국정원의 전신이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중앙정보부장들이 많은 사건들의 매칭이 되죠.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에 하나 12.6 사태. 박정희 대통령이 숨을 거두게 되는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 바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이죠. 그리고 김종필 역시 중앙정보부장 출신입니다. 중앙정보부 같은 거 설치하면서 이제 박정희 소장의 군정이 실시가 되는 거예요. 군정이. 아직까지 대통령 아닙니다. 그러다가 요 체제에서 62년에 개헌을 한번 해요. 5번째 개헌이죠. 자, 그럼 그 직전에 어떤 제도였죠? 우리 대한민국이? 장면 내각일 때가 내각 책임제입니다. 의원 내각제, 내각 책임제였던 걸 다시 대통령제로 바꾸고요. 그리고 그때도 대통령을 뽑긴 했죠. 간선이었죠. 그런데 장면 내각일 때 대통령은 누구다? 윤보선입니다. 그런데 이제 직선으로 바꿉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고, 대통령제로 바꾸고, 대통령의 선출 방식도 직선제로 바꾸고, 장면 내각 때 양원제였어요. 참의원, 민의원. 최초이면서 유일한 거죠. 우리 대한민국 헌정사상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장면 내각 때 양원제, 내각 책임제. 네, 참의원, 민의원.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걸 다시 돌려놓죠. 대통령제 그리고 양원제를 단원제. 5차 개헌 때 직선제 그리고 단원제로 다시 돌려놨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21강에서 아마 개헌만도 따로 얘기를 할 텐데 개헌은 다 알아둬야 돼요. 개헌은 정말 중요해요. 우리 선배님들은 다 그걸 경험하셨기 때문에 거의 다. 이승만 정부 빼고는 거의 다 경험하시지 했잖아요.
아니 이승만 정부도 하셨잖아요. 애기였지 애기. 그래도 경험한 거죠. 그 공기를 쐬신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아무튼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그 뒷부분에서 하여튼 날아다니시길 바라면서 개헌은 다 알아둬요. 특히 이승만 정부 때 개헌 엄청 심해요. 1차 개헌 무조건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처음으로 개헌한 발췌 개헌. 그리고 그 발췌 개헌이 뭐가 중요해요? 6.25 전쟁 중에 했다는 게 중요해요. 52년. 제가 그 외우는 방법 알려드렸죠. 오이? 날 싫어해? 그 의원들이 다 자신의 우호 의원들이 탈락이 됐기 때문에 야당 혹은 무소속 의원들이 대부분 국회에 있어서 야 이거 나를 싫어한단 말이야? 오이? 그래서 52년이고요. 직선제로 바꾸는 개헌이 바로 발췌 개헌입니다. 2차 개헌은 4.4.5입. 반올림 개헌. 반올림 개헌이 2차 개헌. 4.4.5입 개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다? 이거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네. 맞아요. 이 헌법을 공포할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 뭐 위에 있는 몇 조의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 계속 출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개헌안이 통과될 때 과정에서 반올림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개헌을 4.4.5입 개헌이라 한다. 차수로 따지면 두 번째 개헌, 2차 개헌이고 언제 했냐? 4.4.5입인데 이걸 거꾸로 하라고 했죠. 54년. 45년이면 말이 안 되죠. 이미 광복할 때 무슨 개헌을 하겠습니까? 54년에 개헌. 그래서 5이 날 싫어해 1차 개헌, 52. 바로 2년 후인 54년에 2차 개헌. 선배님들만 만나면 진도를 못 나가요. 이게 저 혼자 할 때는 벌써 여기 넘어갔을 텐데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여튼 근데 정말 중요해요. 개헌은 따로 하셔야 됩니다. 저도 다시 올려드릴 거고 5차 개헌을 통해서 직선제, 단원제로 헌법을 바꾼 다음에 당선이 돼요. 4대가 윤보선이니까 이제 드디어 5대 대통령으로 박정희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때가 이제 63년이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3공화국이 시작이 돼요. 자, 박정희 정부 제3공화국이 한 일들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경제를 살리려 노력했다. 근데 그 과정이 주로 차관에 의존했다. 일본, 미국. 제일 먼저 이 한일협정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본하고는 사실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국교 정상화를 위한 시도를 했는데 결국엔 65년에 체결이 돼요. 한일 기본 협정이. 근데 그게 바로 체결된 게 아니라 여러 과정을 거칩니다. 그 과정을 알아두셔야 돼요. 첫 번째, 62년경에 아까 얘기했던 김종필 중정부장이었을 거예요. 김종필과 일본의 외상 오히라가 살짝 만나서 회담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지가 시험에 많이 나와요. 한일협정하고 거의 일치하는 내용의 메모가 주고 간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그게 62년부터 이제 슬슬 작업을 했다는 얘기고 그런 분위기가 나라 안에 돌자 이제 6.3 시위가 일어납니다. 한일협정 반대, 한일 국교 정상화. 이건 뭐 이유는 간단하죠. 감정적으로 아직 용서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돈보다는 정식 사과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에 많은 사람들이 6월 3일에 시위를 일으키는데 6.3 시위는 63년에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64년에 일어납니다. 근데 저렇게 하면 돼요. 그냥. 자, 6.3 시위는 64년에 일어났다. 그 다음 해에 일어났고 협정은 그 다음에 체결된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더 좋습니다. 다시 한번 6.3 시위는 64년에 일어났고 63 플러스 1, 64에 일어났고 이게 뭘 반대하는 협정이냐. 한일협정을 반대하는 시위인데 한일협정은 결국 그 다음 해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 유상, 무상 차관들을 들여오게 되고 결과적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판단들이 따르는 거죠. 자, 그리고 박정희 정부 하면 경제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장면 정부 때 장면 내각에서 이미 수립을 하긴 했지만 실행은 장면 내각이 붕괴됐기 때문에 실행은 박정희 정부 때 되는데 1, 2차 계획은 60년대 5년씩 하니까요. 5개년 계획이니까. 3, 4차 계획은 70년대에 이루어지는데 1, 2차 계획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경공업 위주로 했다. 노동 집약적 산업에 어마어마한 투자와 집중을 했다. 그러다 보니 약간의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요.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좀 적게 받기를 강요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쌀도 좀 싸서 많이들 다 먹을 수 있게 하려고 한 거죠. 대신 농민에겐 이건 크나큰 핸디캡이 되는 거죠. 저임금, 저고가 정책. 그러다 보니 노동자, 농민 모두에게 힘듦을 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70년대 그 70년 거기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잠시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가재건 최고회의. 그리고 5차 개헌, 그리고 한일협정과 관련된 저 일련의 사건들. 특히 6.3 시위가 뭐 하는 시위냐? 뭐 하는 시위예요?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한, 한일 협정에 반대한 시위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나중에 무엇하고 헷갈리느냐? 70년대에 3.1 민주구국선언하고 헷갈려. 둘 다 공통점은 숫자가 있다는 거고요. 날짜를 앞에 내세웠다는 거고, 뒤에 정확한 내용이 없어요. 구국 여긴 시위. 나중에 엄청 헷갈립니다. 6.3 시위는 일본과의 협정을 반대하는 시위고, 3.1 민주구국선언은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선언이에요. 구분을 해두셔야 되고, 둘이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외웁니다. 63 빌딩에 올라가면 일본이 보이지.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다. 3.1 민주구국선언은 나머지 유신 반대. 63 빌딩 높은 데 가면 저 바다 건너 일본이 보이네. 그래서 한일 국교 정상화 반대시오. 자, 아직 안 끝났습니다. 60년대 3공화국을 정의할 때 중요하게 다뤄지는 단어라고 그랬죠. 원조 경제 아직 안 끝났어요. 바로 브라운 각서. 혹시 베트남 파병 다녀오신 분은 안 계시죠? 안 계시군요. 66년에 요 추가 파병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이미 파병됐다는 얘기죠. 63년인가 4년부터 이미 파병이 되고 아주 길게 파병이 되는데 그 중간쯤에, 초기 중간쯤에 66년 아주 외우기 좋죠. 66에 브라운 각서라는 것을 체결함으로써 추가로 파병을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얻느냐? 미국의 경제적인 또 군사적인 원조를 얻게 되는 이익이 있고요. 하지만 우리의 그 젊은 남성들이 정말 많은 희생들을 했죠. 고엽제 이런 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아무튼 우리 선배분들의 희생으로 우리는 많은 이득을 얻었고요. 마찬가지로 노동자분들 중에도 미국이 이제 원조가 조금 좀 뜸해질 때쯤 60년대 후반쯤 될 때 더 필요해서 독일에 서독에 근로자를 파견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근로자분들의 임금을 담보로 차관을 얻고 여러 가지 지원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저희 이모도 그때 간호사로 가셨었습니다. 자, 광부로 많이 가시고 영화에서 많이 소개가 됐죠. 간호사라도 가서 아주 힘든 일들을 하는 것 대신에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우리 선배분들의 이야기. 박정희 정부 60년대 이야기다. 이걸 기억해 두세요.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같은 박정희 정부인데도 이 시기가 아닌 것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아마 3점이 되겠죠. 그렇게 나오면 60년대와 70년대를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 조금 쉽게 나오면 이제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이승만 정부 이렇게 중에 골라내는 거. 그러면 뭐 6, 70 다 플러스하면 되지만 박정희 정부는 워낙 길기 때문에 거의 20년이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좀 끊어서 알아두셔야 된다. 3공화국 박정희 정부의 이야기. 자, 그리고 교육적으로도 국민교육헌장 저도 외웠었거든요. 초등학교 때.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요게 바로 박정희 정부 때 발표된 것이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 몇 년이에요? 68이잖아요. 68. 육지를 팠잖아요. 도굴. 무덤을 팠다. 육지를 팠다 그래서 68이죠. 앞에 뭘 붙여야 돼요? 1900이에요? 1800이에요? 당연히 1800이죠. 흥선대원군의 아버지 남연군의 묘를 파려다가 실패한 사건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이죠. 그 오페르트 도굴 사건은 뭐와 뭐 사이예요? 유병재가 병이 오신 척한다. 유병재 병 오신 척. 유병재 병 오신. 병인 양요와 신미 양요 사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제가 혼자 했던 강의에 올려놨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기억나실 거고요. 자, 육지를 팠잖아요. 그래서 연도를 그렇게 기억하자. 도굴한 거니까. 요것도 68이잖아요. 이건 뭘 팠을까요? 교육을 판 거예요. 교육을 판. 네? 혹시 기억 안 나시거들랑 1868은 육지를 판 거고 1968은 교육을 판 겁니다. 교육을. 둘 다 육을 판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기억하세요. 교육에 정말 열의를 보였던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국민교육현장 발표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즈파동이라는 사건. 이게 정말 웃긴 얘기인데요. 이게 무즈파동. 중학교 입시 제도가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세대세요. 68년 중학교 입시 세대시죠. 그러니까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중학교 입시 문제 중에 엿기름을 만들려면 뭘 넣어야 될까요? 하고 1번 정답은 디아스테제고 2번 뭐 하다가 4번에 무즙 이렇게 돼요. 근데 무즙으로도 엿기름을 만들 수가 있대요. 무즙으로도 엿기름을 만들 수 있다는. 만약에 문제가 엿기름의 성분은 뭐 이랬으면 디아스타제가 맞지만 그 문제를 아주 뭐 좀 자연스럽게 낸다고, 자, 누가 이게 엿기름을 만들려 하는데 이 안에 넣어야 할 것은 1 디아스타제, 2, 3, 4 무즙. 근데 그 무즙을 썼던 학생의 부모들이 이제 항의를 하는 거예요.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중학교 입시부터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이 무즙 파동이 64년에 일어났었고요. 박정희 정부 3공화국 때 이게 너무 이 중학교 때부터 이러지 말자 해서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가 69년에 도입이 된다.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이 얘기를 왜 하겠어요? 무즙 파동 이거를 지문에 이렇게 사건을 재미있게 써놔요. 자, 이것이 일어났던 시기에 정부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경부 고속국도 건설, 3조 호황 뭐 이런 게 쫙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박정희 정부. 경부고속국도는 언제? 정확히 70년이에요. 딱 70년. 이 3공화국, 4공화국을 나눈 그 딱 중간 70년의 경부고속. 박정희 정부의 일입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무주파동도 알아두시고 무주파동하고 일부러 연결해놨어요. 제가. 이렇게 너무 과열되니까 입시열이 자 중학교는 무시험으로 입학하자. 그래서 이게 자주 나와요. 각 정부별로 교육 정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그중에 굵직굵직한 것들 한두 개는 알아둬야 되는데 박정희 정부 3공화국은 중학교 무시험 입학제 추첨제죠. 추첨제를 도입했다. 69년. 그 전에 아주 교육을 팔려고 발표한 거 국민교육헌장. 그리고 60년대 후반에는 이 교육 문제뿐만이 아니라 북한하고의 관계에서 많은 사건이 일어나는데 요 푸에블로는 미국배입니다. 미국배가 납북돼요. 울진 삼척에 무장 간첩이 침투합니다. 이거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저는 군대에 있었어. 군대에 있었어요? 그럼 난리 났겠네. 비상 걸렸겠네요. 훈련병. 훈련병이요? 훈련병 그냥 김신조 넘었을 때 훈련병. 훈련병이셨어요? 그래도 비상 걸리잖아요. 전군에. 다 걸렸죠. 푸에블로도 걸렸고 삼척 걸렸고 다 걸렸어. 그 군대를 언제 가셨어요? 67년도 12월 24일. 67년에 정확히 이 연도를 아시겠네요. 그러면. 네. 68년에 푸에블로호 납북되고 울진 삼척에 무장 공비가 침투하고 심지어 청와대에 그래서 요 사람의 이름을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이죠. 그래서 김신조 사건이라고 하죠. 지금 아마 그 성직자 생활하시는 걸로 목사 생활하시는 걸로 김신조 사건, 무장 공비 침투 사건, 푸에블로 사건들 이제 남북 관계가 상당히 긴장 상태가 돼 있어서 만들어진 게 뭐다?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예비군 제도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향토 예비군 60년대 후반에 저런 불안한 남북 관계에서 예비 군대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향토 예비군이 산성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안하니까 한 번 더 해야 됩니다라고 삼선 개헌안을 통과시킵니다. 5차 개헌은 뭐죠? 5차 개헌.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 내각제, 양원제였던 걸 돌리는 거. 대통령제, 그리고 직선제, 그리고 단원제로 돌린 게 5차죠. 요 6차는 3번 하겠다는 개헌. 박정희 대통령이 63년에 처음 대통령 됐죠. 4년이면 67년. 두 번째 67년에 하고 있었죠. 하고 있는데 한 번 더 하겠다는 거죠. 69년에 미리 개헌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71년에 또 할 수 있도록. 3번 대통령 한 사람은 한 명 더 있어요. 우리 헌정사에. 누구죠? 이승만 대통령도 3번 했습니다. 근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3번 한 건 3선 뭐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3선 개헌하면 무조건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이 3번 할 수 있도록 바꾼 개헌이 무슨 개헌이에요? 그게 4.4.5.1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3선 개헌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3선 개헌 그러면 무조건 박정희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정희 정부를. 그리고 연도도 기가 막혀요. 369 게임 해보셨어요? 369? 예, 369입니다. 3선이고 69년이고 심지어 6차예요. 369로 다 해결돼요. 369. 박정희입니다. 박정희 정부. 이제 70년대 4공화국으로 넘어가기 전에 딱 그 중간에 있는 1970년대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해 두시면 참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경부고속국도 개통되고요. 포항제철소 완공, 그리고 새마을운동,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새마을운동 70년이고요. 가슴 아픈 사건, 아까 말씀드렸던 왜 노동자, 농민들의 삶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특히 이 전태일 열사는 평화시장의 노동자였죠. 쉬는 날이 거의 없이 그냥 막 하루에도 막 20몇 시간 막 이렇게 일을 하면서 힘든 마음에 근로기준법 좀 준수해달라.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꼭 쉬게 해달라. 이렇게 노동자의 얘기를 하면서 분신했던 바로 그 시기가 정확히 70년입니다. 그래서 70년대 아주 굵직한 일들은 반드시 기억을 해두세요. 국민교육헌장 몇 년? 1968년 12월 5일 아니, 날짜는. 대통령 자, 박정희 교육을 판 겁니다. 교육을 판 거예요. 68년. 3선 개헌은 몇 년? 69년, 369. 그러면 3차 개헌은 뭐예요? 그렇죠. 네. 내각제 개헌이 3차 개헌이에요. 허정 과도 정부에서, 그죠? 이승만 하야 이후에 잠깐 맡은 사람, 허정 과도 정부가, 허정이 누구죠? 이승만 정부의 외무부 장관이에요. 다른 건 안 하고 개헌을 하나 합니다. 3차 개헌. 과도 정부기 때문에 안내양 정도 역할을 한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안내하는 정도. 그래서 간내양으로 외우자. 안내양, 간내양. 간선, 내각 책임제, 양원제. 그 3차 개헌이에요. 4차 개헌은 언제예요? 4차. 바로 그 다음 정부. 장면 내각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지만 4차 개헌을 합니다. 근데 내용이 조금 그리 강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근데 알아둬야 돼요. 4차 개헌은 소급 입법 개헌. 법이라는 건 그 법이 정해진 다음부터 적용하는 건데 그 전까지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왜? 그 전에 너무나 안 좋은 일들을
관련자들 제대로 처벌하자. 바로 3.15 부정선거 관련자를 다시 한번 제대로 처벌합시다. 그게 4차 개헌 소급 입법 개헌입니다. 개헌 무조건 나옵니다. 시험에. 우리가 총 몇 번 했죠? 개헌을? 9번 했습니다. 9차 개헌을 마지막으로. 그게 언제예요? 9차. 자, 9차 개헌은 다음 중 어느 정부 때 일어났을까요? 1번 전두환 정부, 2번 노태우 정부, 3번 김영삼 정부. 다시 한번. 9차 개헌은 어느 정부 때 일어났을까요? 1번 전두환 정부, 2번 노태우 정부만 할게요. 자, 어느 정부 때? 전두환? 전두환입니다. 그게 왜 헷갈리냐면 전두환 정부가 끝나기 전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났고 4.13 호원조치에 대항해서 막 호원철폐 외치는 그 6월 민주항쟁이 결국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그 당시 민정당 총수가 선언을 하죠. 그게 바로 6.29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해 바로 그 다음 달인가에 개헌을 하는 거예요. 그게 9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9차 개헌의 내용이 뭐예요? 대통령 직선 5년 단임.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 선거로 당선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노태우예요. 그래서 9차 개헌은 노태우 정부다 그러면 틀려요. 전두환 정부 때 한 거고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된 사람이 노태우 대통령입니다. 자, 박정희 정부 이제 4공화국으로 들어갑니다. 그 전에 그 트루먼 독트린이라는 거하고 이 닉슨 독트린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독트린이 두 개가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얘기한 트루먼 독트린과 닉슨 독트린은 비교하셔야 됩니다. 트루먼 독트린은 냉전의 시작을 알리는, 냉전을 본격적으로 하겠다. 그게 이제 헷갈리잖아요. 이거 뭐 미국 대통령이니까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트루를 그냥 이렇게 트루, 진실. 아주 칼 같은 사람. 트루. 그 트루의 트루는 아니겠지만 트루먼의 트루를 저 진실 트루로 생각해. 칼같이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사회주의 나누겠다. 민주주의 세력만 우리가 지원하마. 이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 냉전의 본격 시작을 알리는. 이게 언제냐면 바로 광복 이후에 미 군정 시기에 2차 미소 공동회의 열리기 직전에 트루먼 독트린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2차 미소 공동회의는 완벽히 결렬됐다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도저히 이제는 합해질 수 없는 거죠. 의견이 모아질 수 없는. 냉전하자는데 뭐. 그게 그때 이야기고요. 닉슨 독트린은 그거에 완전 반대입니다. 이제 냉전이 완화돼요. 아시아 전쟁에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이 지원하지 않겠다. 그냥 잘 지내 그냥 서로 싸우지 말고. 아시아 전쟁 개입을 이제는 안 할 거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냉전이 완화되는 분위기가 바로 박정희 정부 4공화국 때 일어나고요. 그 분위기 그대로 이어서 참 절대 북하고는 뭘 안 하던 박정희 정부가 처음으로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엽니다. 이게 왜 중요하면요. 대부분 7.4 남북 공동성명만 공부해요. 근데 7.4 남북 공동성명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생긴 게 아니라 이런 전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리고 이 남북 적십자 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뭐죠?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자고 시동을 걸었던 회담이 이겁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 문제로 나오면 잘 못 맞히세요. 그래서 연결해서 알아두세요. 1차 남북 적십자 회담이 있었기 때문에 7.4 남북 공동성명, 서울과 평양에서 정말 놀랍게도 남과 북이 동시에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일을 이뤄낸다. 저 7.4 남북 공동성명에 부채질을 한 회담이 바로 남북 적십자 회담이다. 그럼 여기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 하면 생각나는 게 이산가족이에요. 이산가족 상봉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노력만 했고요. 상봉은 언제 합니까? 어떻게 하세요?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나요? 경험하셨기 때문에? 방송을 보셔서. 자, 그럼 그런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경험으로 아는 게 제일 좋고 나중에 헷갈리시면 제가 옛날에는 그 전이산이라는 야구 선수로 했었거든요. 전이산이라는 선수가 있어요. SSG 랜더스에. 전의산이에요. 그 사람 이름은. 전이산으로 해서 이산은 전두환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거 말고 또 하나를 개발했습니다. 이산가족 지금 당장 만나. 지금 바로 만나. 바로. 이산가족 최초 상봉이 85년이에요. 지금 바로 만나 85년이면 전두환 정부죠. 계산해 보시면 알잖아요. 88 올림픽 전이니까. 두 가지 방법이 전이산을 아시거나 야구 매니아들에게는 이제 전의산 얘기하면 더 좋아하던데 이제 그 공감이 없으신 분들에게 지금 당장 우리 만나 8호가 들어가 있는 거 또 하나 있는데 1885에 바로 점령하는 거 있는데 예, 검은도 점령. 바로 점령해서 그게 1885년이에요. 그러니까 84년에 갑신정변 끝나자마자 바로 점령했어요. 영국이 러시아의 남하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로 점령한다. 검은도
85년, 1885년. 저는 이제 거의 막 무슨 저 주크박스가 돼가고 누르면 나와요 이제 막. 그래서 남북 적십자 회담은 박정희 정부 때 정확히 따지면 사공학은 아닌데 하여튼 70년대 초반에 있었던 일이다. 요게 영향을 주어서 남북 분위기가 좋아졌고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됐다. 7.4 남북 공동성명은 72년입니다. 요 72년에 일어났던 일들 다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그리고 박정희 정부다. 7.4 남북 공동성명 박정희 정부고 여기서 통일의 3대 원칙을 얘기했는데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 이런 거 그냥 기본으로 아신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회의가 뭐냐? 남북 조절위원회.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뭐랑 비교해야 된다? 노태우 정부의 남북 기본 합의서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나중에 엄청 헷갈려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노태우 정부 때 이뤄낸 남북관계 결과는 남북 기본 합의서예요. 그렇죠. 우기죠. 비 오는 시기 우기. 이렇게 기억하시고 비가 오는 시기 우기해서 비잖아요. 노태우 비. 그래서 비핵화예요. 지금 오늘 안 할 것 같은데 미리 말씀드리면 왜냐면 중요하거든요. 노태우 비니까 비핵화, 비 오는 시기 우기 기본 합의서. 그리고 마포 사시죠? 조박집 가보셨어요? 네. 대박이죠 거기 조박집. 엄청 맛있잖아요. 그 양념 돼지갈비 살벌하잖아요. 조박집 거의 본점 내고 옆에 분점 내고 그러고도 줄 서죠. 조박집. 네. 자 조절은 박정희. 조박집이에요. 아마 조박집 안 가신 분들은 이제 공감이 없으시겠죠. 지금 이 정도 얘기했으면 공감 가실 거예요. 안 가신 분들도. 조박집이라고 아주 대박 돼지갈비 양념 살벌하거든요. 그지? 단점은 이제 빨리 타요. 양념이 묻어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먹어야 돼요. 조박집. 조절위원회는 박정희. 비 온다. 노태우는 기본 합의서. 우기. 비 오는 시기 우기. 그리고 비에서 다시 비핵화 선언 하나 빠졌는데 저기서 노태우에서. 혹시 공부하신 분들. UN 동시가입. 요것만 추가하면 노태우의 3개. 남북 관련 정책입니다. 동시 가입하는 게 기본이다. 이렇게 해서 UN 동시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시간차 두고 가입하지 않고 동시에 가입했으니까 그게 기본이다. 쭉쭉쭉쭉 꼬리를 물고 가시면 되고. 자, 그런데 참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지잖아요. 남북조절위원회까지 설치를 하고 이 좋은 분위기이니까 이참에 통일하자. 그러려면 강력한 대통령의 힘이 필요하다. 하고 단행한 개헌이 바로 7차 개헌 유신입니다. 같은 해에 72년. 이 72년이 얼마나 중요해요. 제가 호적상 생일이 72년. 제 해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게 이어져요. 남북 분위기 좋을 때 통일해야 되니까 나한테 힘이 필요하다. 유신. 10월 유신. 10월 유신이라고 이렇게 월도 같이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72년 후반부에 생겼고 이런 건 다 전반부에 일어난 일이죠. 같은 72년이지만 7차 개헌이고요. 6차 개헌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무슨 개헌? 369. 69년에 6차 개헌 3선을 하기 위한 개헌 후에 7차 개헌 10월 유신이고요. 유신이니까 6년이에요. 유신이니까 6년. 유에다가 기억 넣어서 6년. 임기는 6년. 근데 이 임기는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중임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계속할 수 있습니다. 임기만 6년일 뿐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중임이나 연임 뭐 이런 관련 제한이 아예 없어요. 이 헌법에는, 유신 헌법에는. 그래도 임기가 몇 년인지는 알아두자. 유신이니까 6년이고 정말 중요한 게 이제 드디어 등장합니다. 어디서 뽑느냐. 간선인데 간접선거예요. 국민이 직접 뽑는 직선이 아니라 간접선거인데 보통의 간선은 국회의원이 뽑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는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유신 체제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기구로 긴 시간 자리 잡는 거죠. 시험에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엄청 나옵니다. 박정희 정부의 전반이에요? 후반이에요? 후반입니다. 후반. 그러면 전반은 뭐죠? 이름이? 아까 5.16 군사정변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정부의 전반은 국가재건 최고회의. 재건. 후반은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 그리고 전후반 안 나누고도 통일주체 국민회의 국가재건 최고회의 나오면 누구 정부? 박정희 정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유신헌법에서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어요. 엄청난 권리죠. 말이 추천이지 거의 임명할 수 있는 거예요. 더 무지막지한 권리가 있습니다.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살벌한 건데요. 긴급조치권. 언제든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어요. 긴급조치. 아무 때나 긴급조치를 발령할 수 있는 권리, 바로 유신헌법이 지정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러자 이제 유신에 반대하는 여러 운동과 회의들이 생기는데요. 제일 먼저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이거 유신 안 됩니다. 개헌합시다. 100만인에게 서명하는 운동. 이때 이제 장준하
선생이 참여합니다. 72년에 유신, 그리고 바로 그 다음해인 73년에 백만인 서명. 장준하를 제 강의에서 한번 쓴 적이 있거든요. 요 전에. 어디 나왔죠? 장준하. 독립운동가? 바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후반부에 합류한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일본의 징병, 일본 부대로 징병 갔다가 거기서 탈출해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갑니다. 44년인가 그때. 그래서 거기 합류해요. 예, 거기 한국 광복군에 합류해요.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이때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 운동에 참여했습니다. 시기는 좀 흘렀지만 유신 체제는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76년에 3.1 민주구국선언, 요 정치인들, 교육인들, 지식인들이 모여서 이러지 맙시다. 3.1 민주구국선언. 개헌청원 백만인 서명 운동보다 3.1 민주구국선언이 훨씬 더 시험에 많이 나와. 그리고 무엇과 헷갈리지 말아라. 아까 말씀드렸던 6.3 시위하고 헷갈리지 마라. 같은 숫자가 있기 때문에 6.3은 6.3 빌딩 올라가면 바다 건너 일본 보이니까 한일 협정 반대. 나머지 3.1은 유신 반대. 자, 그리고 우리가 줄여서 얘기할 때 민청학년 사건이라고 얘기하는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이 일어나. 줄여서 민청학년 사건. 선지에는 민청학년 사건으로도 많이 나오니까 두 가지로 다 알아두셔야 돼요. 민청학년 사건 언제 일어난 사건이다. 박정희 정부 특히 유신 체제 때 학생들이 유신을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항의를 하자 그들을 체포한 사건. 민청학년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재건이라는 건 다시 건설하는 위원회잖아요. 이미 한 번 있었던 겁니다. 인혁당 사건이. 저 인혁당은 인민혁명당의 준말인데 3공화국 때도 인혁당 사건이 한 번 있었고 그건 그다지 뭐 크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다시 한번 건설하려 했다라는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저건 자주 나와요. 역시 인혁당 재건이 사건도 이 학생하고 똑같은 겁니다. 민청학년 사건이 인혁당의 지시를 받은 민청학년이 정부의 전복을 도모하고 있다라고 하고 그들을 체포한 사건, 인혁당 재건이 사건.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이 중에 요 자주 나와요. 민청학년, 인혁당 재건이 누구라고요? 박정희 정부. 지문에 나오면 박정희 정부로 연결해야 됩니다. 요게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죠. YH 무역 사건. 저게 왜 시험에 많이 나오느냐? 바로 저 사건을 계기로 유신 체제가 종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거가 출발이에요. YH 무역 사건에서 쫙 이어지기 때문에 저 사건이 자주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되는데, 자, YH 저 뭐 큰 의미는 없고 그냥 회사 이름이에요. 가발 회사입니다. 그런데 저 YH가 마치 YS의 Y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아, 김영삼과 뭔가 연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아요. 자, YH 무역이라는 가발 회사가 너무나 어려워져서 직원들에게 월급도 안 주고 대우를 제대로 안 하자 그 직원들의 농성이 일어나는데 그 농성을 어디서 하냐면 야당 당사에서 해요. 그 당시 야당 신민당 당사에서 합니다. 그게 아마 마포에 있었다는 것 같더라고요. 5일 빌딩 네. 이쪽. 아, 지금도 있어요? 신촌 쪽으로 그 자리에? 네. 그 마포에 있는 신민당 당사에서 YH 직원들이 농성을 해요. 그 당시 신민당의 총재 누구다? 김영삼. 그래서 이제 YS를 생각하자는 얘기입니다. 김영삼 총재가 나서서 도와줘요. 그 노동자들을. 왜 도와주냐? 한 명이 사망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고 안 되겠다 그래서 김영삼 총재가 나서서 막 외신 기자들 불러서 이 상황 얘기하고 뭐 이러자 아예 국회의원에서 제명 조치를 합니다. 김영삼 의원을. 김영삼 의원이 고향이 거제죠. 거제. 그래서 이 경남 마산 요 지역이 바로 그 정치적 고향이라고 볼 수 있죠. 거제는 아니지만 부산과 마산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항쟁이 시작됩니다. 부마 민주항쟁. 아주 거세게 일어나.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아주 옛날 얘기 한 2달 전이 되겠네요. 부마를 이걸로 기억하자고 제가 암기 코드를 첫 시간인가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부마항쟁. 바로 이 부마항쟁이죠. 그 암기 코드가 뭐죠? 부여는 마가우가 저가구가. 그게 바로 이거예요. 부여는 마가우가 저가구가 몇 개? 4개. 사출도. 이거 나와요. 무조건 나와요. 지금 좀 다 잊으셨을 텐데 그때 얘기한 그게 이겁니다. 부마 항쟁을 기억하자는 게. 거기서 부여의 마가우가 여기 와서는 이 부마를 꼭 기억해요. 부산 마산에서 어마어마한 항쟁이 일어났고 자 이거를 어떻게 처리할까요를 가지고 경호실장과 중정부장 사이에 의견들을 나누는 뭐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영화로 봤죠. 뭐 밀어버리자. 아이 그건 아니지 않냐. 그러다가 이제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총으로 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합니다. 그게 바로 12.6 사태예요. 유신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YH 무역 사건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일로 바로 이어지진 않지만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시험에도 정말 자주 나오는. 자, YH와 관련 있는 정치인 누구?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 그 정치 고향에서 일어난 사건 부마 항쟁. 결국 무엇으로 끝났다?
12.6 사태로. 이렇게 해서 박정희 정부는 끝이 나는 거죠. 아까 이제 그 정치적인 부분 위주로 했고요. 하지 못한 경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박정희 정부 4공화국 이야기는. 당연히 3, 4차 경제개발계획 계속 이어지죠. 1, 2차는 무슨 공업 위주? 경공업, 노동 집약적 산업, 신발, 옷, 뭐 가발 이런 거. 근데 그것마저도 사실 후반부엔 잘 안 좋죠. 잘 나가다가 후반부에 좋지 않아서 그때 말씀드렸던 그 전태일 열사의 분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고 저임금, 저고가 때문에 많이들 힘들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변화를 추구합니다. 이제는 중화공업 중심으로 산업 체제를 바꾸자 해서 아주 훌륭한 효과도 있었고요. 또 힘듦도 역시나 공존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석유 파동이 70년대 2번이나 일어나요. 73년에 1차 석유 파동, 오일 쇼크, 78년에 2차 오일 쇼크. 석유값이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는. 이건 뭐 석유가 나지 않는 나라는 그냥 죽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77년에 수출 100억 달러를 달성한 게 바로 박정희 정부입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수출 100억 불을, 더군다나 저 중간에 73과 78 중간인 77에 수출 100억 불을 달성한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때 바로 중동 건설업에 우리 선배님들이 가셔서 열심히 오일 달러를 벌어왔다. 뭐 이런 걸로 수출액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들 많이 분석을 합니다. 석유 파동이 일어나게 한 나라에 가서 오히려 그 달러를 벌어오는. 그때 엄청나게 많은 우리 선배분들이 중동에 많이 갔었잖아요. 사우디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수출 100억 불 달성 무슨 정부? 그 연도는 아주 쉽죠. 이게 77. 잭팟입니다. 77. 럭키 세븐이 두 개가 겹친. 묘하게 또 석유 파동도 앞뒤로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이거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제가 해결한 줄 아세요? 참 부끄러워서 얘기하기 참 그렇긴 한데 38광땡 아세요? 38광땡을 세븐이 이기는 거예요. 73과 78에 1차, 2차 석유 쇼크가 있었지만 그 쇼크를 77이 이겨냅니다. 38광땡을 세븐이 이겨낸다. 자, 그리고 본 내용 강의를 할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가끔씩 문제에 나오는 사건들, 중요도로 따지면 별 한두 개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냥 넘어가긴 좀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해놨습니다. 박정희 정부하고 연결. 광주 대단지 사건 갑자기 튀어나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정부 일이지? 이런 게 오답선지로 많이 나와요. 이게 뭐냐면 이 광주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광주에 박정희 정부에서 그 당시 그 도시를 개발하면서 약간 계획 없이 개발하다 보니 자, 이거 철거할 테니까 저기 가 계세요 하고 광주로 집단으로 주민들이 이주를 했는데 세상에 너무나 열악해 있어서 항의를 한 사건, 광주 대단지 사건. 계획이 없이 도시를 개발해서 생긴 일이다. 71년의 일입니다. 경기도 광주 지금 성남, 분당 그쪽이죠. 그쪽에서 아주 난리가 났었다고. 자, 요거 박정희 정부다. 우리 선배님들은 이제 그 당시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또 경험하셨으니까 또 유리하고요. 요것도 갑자기 나오면 이게 도대체 이게 어느 정부지? 83 사채 동결 조치. 요거 박정희 정부. 72년에 그래서 기업의 발전에는 도움을 주었지만 정경유착이 깊이 뿌리 박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느냐라는 비판도 따르는 조치가 바로 저 83 사채 동결 조치. 한평 고구마 사건, 아주 답답한 고구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농협에서 이 고구마 열심히 하면 우리가 사줄게 해놓고 안 사준 사건. 그래서 한평의 농민들이 항의한 사건. 고구마를 수매해주기로 해놓고 한평 농협이 해주지 않아. 그게 바로 또 78년 박정희 정부 때 일어난 일. 계속 이렇게 짧게 이 얘기하는 이유는 현대 정부의 문제는 아주 단골로 출제되는 유형이 바로 이것이 일어난 정부는 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은 이렇기 때문에 깊게 이야기를 모른다 해도 딱 보면 아, 저건 어느 정부 이렇게 알 수만 있으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건 깊게 들어가긴 좀 그래요. 메인 내용은 아니지만 한 번은 봐둬야 될 것 같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거 단속했었던 때 계셨잖아요. 왜 이게 경범죄 처벌법 이게 강화되면서 된 거죠? 저도 그때 명동 갔다가 걸려가지고 장관 때문에 아, 그렇죠. 남자문경에서 유치장에서 하루 종일 잤어요. 아, 진짜? 실제로 그게 몇 년도 정도의 제대 했을 때니까 79년도? 70년대 후반에 78년도? 70년대 장발과 미니스커트 단속 이거 바로 박정희 정부 때 이야기. 그때 그럼 장발 단속 받으시고 충격 받으셔서 이제 짧게 항상 머리를 유지하신 거예요? 경범죄 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한 때가 있었다. 박정희 정부입니다. 자, 1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을 하고 이제 혼란스러운 시기를 정리하겠다라는 명분으로 그해 12월 12일
신군부가 등장해서 군사권을 장악합니다. 전두환 그 당시 역시 소장인가요? 소장. 전두환 소장과 또 이 하나회 동료들 위주로 해서 신군부가 군사권을 장악하고요. 계엄이 선포가 됐고 그 이제 적당히 이제 그만하자 국민들이 얘기를 하니 오히려 5월 17일에 그 비상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러자 그 다음 날 5월 18일에 광주에서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납니다. 계엄 해제하라 그랬는데 오히려 더 거세졌고요. 이제 대항하던 시민들이 군대처럼 저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시민군이라고 부릅니다. 시민군 얘기 나오면 5.18 민주화 운동이고 바로 전두환 초기의 이야기라는 거 반드시 알아두죠. 시민군과 계엄군이 맞섰다. 이 얘기는 우리 역사상 딱 한 시기, 저 시기밖에 없어요. 시민이 군대를 만들 정도로 거세게 대항한 건 바로 전두환 정부 초기에 5.18 민주화 운동 때다. 그 당시에 특이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은 것이 아주 일찌감치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5.18 민주화 운동의 기록만 세계 기록 유산이었는데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는 2023년에 4.19 혁명 기록물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가 되고요. 동학 농민 운동의 기록물도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것만 있다 그러면 안 돼요. 결국은 진압이 됩니다. 박정희 군부 때 국가 재건 최고 회의를 만들었듯이 전두환 신군부도 비슷한 기구를 만드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을 진압하자마자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줄여서 우리는 국보위라고 하죠. 근데 국보위 하면은 저는 이 비상이 안 들어가서 저는 그냥 국보비위로 합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국보비위를 설치하고 설치하자마자 언론기본법 발표하고 삼청교육대를 설치한다. 두 일 다 단골로 문제에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자, 언론기본법, 보도 지침 같은 것을 내리는 등의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죠. 그리고 국민들의 정신을 교화한다는 명분으로 군대 내 삼청교육대라는 것을 설치해서 반정부자 혹은 여러 사람을 삼청교육대에 입소시켜서 아주 거센 훈련을 받게 하는 정부, 전두환 정부. 박정희 정부 마지막에 국무총리였던 최규하 총리가 그때 대통령이 잠깐 되고요. 이게 어디서 될까요? 통일주체, 아직까지 통일주체 국민회의.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최규하 대통령이 10대 대통령이 되고요. 하지만 이제 전두환 정부가 출범을 해야 되니까 알아서 사임합니다. 그리고 전두환 소장이 11대 대통령으로 취임해요. 어디로? 어디서? 아직까지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예요. 아직까지는 통일주체 국민회의. 전에 있던 거 그대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하고요. 여기 그래서 써놨죠.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80년 후반부쯤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혀서 11대가 되고 바로 개헌을 합니다. 아까 유신이 7차였으니까 이제 8차 개헌이 돼요. 여전히 간선은 유지하고요. 간접선거는 유지하고 유신 때는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뽑았는데 8차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예전 걸 그대로 쓸 수는 없다. 이름을 바꿉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여기서 대통령을 뽑도록 개헌을 해요. 방식은 거의 똑같습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임기를 바꾸죠. 유신 때 몇 년? 유에다가 기억하면 6년. 이때는 1년 느려요. 대신 여러 번은 안 하겠다. 단임.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 개헌을 합니다. 이게 8차 개헌이에요. 그래서 잠깐 그냥 11대 하고요. 11대 잠깐 하고 바로 저 8차 내 개헌에 의한 12대 대통령으로 바로 취임을 합니다. 81년 5공화국이 이제 스타트 되게 되는 거죠. 12대 전두환 대통령. 81년부터 7년이니까 언제까지겠어요? 이게 초기 때문에 올림픽은 어느 정부에서 한다? 노태우 정부예요.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올림픽, 88 올림픽은 노태우 정부. 9차 개헌은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 말에 87년 말에 9차 개헌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워낙 거칠게 나라를 다루었기 때문에 유화 정책을 많이 실시합니다.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책들을 꽤 시험에 나와요. 자, 상당히 거친 과정을 통해서 집권했기 때문에 마음을 풀어주는 정책 대표가 바로 통행금지를 해제합니다. 야간 통행금지 해제. 이때 기억나세요? 좋았어요? 해외여행을 부분적으로 자율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때 참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났고요. 3S 정책을 실시하죠. 3S 가끔 나옵니다. 스포츠, 스크린, 섹스. 이렇게 3개. 운동에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과 투자를 하죠. 우리가 지금 많이 즐기고 있는 프로야구, 프로축구 바로 전두환 정부 때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컬러 TV 이때 많이 보급됩니다. 그리고 섹스해서 성 관련 산업의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정책, 3S 정책, 전두환 정부. 자, 이 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국가 보위 비상 대책위원회 5.18을 진압하자마자 세운 최고기구 국가 보위 비상 대책위원회. 이 위원회에서 실시한 대표적인 정책 바로 두 가지: 언론기본법 그리고 삼청교육대 설치. 그리고 잠깐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통해서 11대로 갔다가 바로 개헌을 하는데 8번째 개헌, 8차 개헌을 통해서 7년 단임의 대통령 간선제를 규정하는데 그 대통령 어디서 뽑느냐? 대통령 선거인단.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두환 정부에서만 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요. 거친 과정을 통해서 집권했던 만큼 유화정책 꽤 펼쳤다. 자, 전두환 정부의 교육정책 중에 몇 가지 역시 유화정책하고 연결될 수 있는 일들인데 교복이 자율화됩니다. 그 전까지 다 교복 입고 다녔었나 봐요. 제가 이 세대예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교복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는 이미 그때 다른 데도 없었고 중학교 우리 선배는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입학할 때 사라졌어요. 아무튼 이 교복 자율화 하면은 그때 생각이 납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 교복을 자율화했다. 중학교 의무 교육이 그 후에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시도가 되는데 여러 방식으로 막 전체가 의무다, 일부가 의무다 그런데 아무튼 최초로 처음으로 우리 역사상 최초로 중학교 의무 교육을 시도했던 정부는 전두환 정부. 과외가 금지됩니다. 과외가. 근데 이 과외 금지가 언제 다시 살아나죠? 저는 과외를 엄청 했거든요. 제가 재수해서 91학번인데 91년에 과외 엄청 했는데 이게 언제 다시 살아난 거지? 89년에 대학생 가외 전면 허용. 아, 89. 그래서 내가 91년에 그렇게 많이 했구나. 전에는 전면 금지. 이게 여기서는 그러니까 다 금지죠. 이게 과외 전면 금지라는 게 저게 제가 전면이라는 얘기를 뺐는데요. 전면입니다. 전두환 정부 때는 전면 금지. 저게 89년에 이제 살아나는 거. 대학생만 허용이 돼서. 그래서 참 제가 그때 아주 덕 많이 받습니다. 그때 저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참 제가 가르쳤던 친구들이 아주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친구들 딴 데로 새지 않도록 제가 이렇게 윤리적인 교육은 참 열심히 했고. 자, 그리고 대학 본고사가 폐지되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일부러 시커멓게 해놨죠. 졸업정원제 전두환 정부. 졸업정원제. 교육정책 중에 대학과 관련된 가장 많이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 졸업정원제 어디냐? 전두환 정부다. 자, 그리고 이제 경제 관련해서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만큼 아까 대통령 선거인단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만큼 중요한 거 여기 써 있습니다. 3조 호황 최저임금제. 전두환 정부의 경제와 관련된 특이한 상황, 유례 없는 호황이 이어진다. 왜? 세 가지가 낮아서 석유값, 달러, 이자, 삼저가 산업이 발달하게끔 만들었고요. 이거 가볍게 여기다 니은 하면 전두환이 됩니다. 삼전호황에서 요 황까지 해서 전두황, 전황 이렇게 해서 전두환 정부 때 삼저호황 일어났다. 그리고 최저임금제 이때 시작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저에다가 전하면 전두환 기억나게 돼 있습니다. 최전임금제 삼전호환 이렇게 하면 잊지 않으실 거예요. 아주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도대체 이산가족 그 수많은 국민들 그 TV를 보는 사람 아니면 당사자들 모두를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이산가족이 최초로 상봉한 정부 전두환 정부 85년이에요. 이걸로 전두환 정부임을 유출해낼 수 있다. 지금 바로 만나 바로 당장 바로 이렇게 기억하세요. 85년 1985년은 전두환 정부일 수밖에 없죠. 시기상으로 88 올림픽 전이니까 전두환 정부 지금 바로 만나 남북 이산 가족의 최초 상봉 전두환 정부고요. 자주 나오는 이야기는 아닌데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요게 약간 영향을 줍니다. 그 전 정부 심지어 박정희 정부 때부터 1차 남북 적십자회담을 열면서 이산가족을 만나게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제서야 됐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이하게 84년에 있으셨잖아요. 서울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일어났다고 수해가 일어났다고 한강이 범람해서 잠기고 뭐 이런 사건이 있었대요. 그때 북이 물자를 지원해 줬어요. 이게 참 되게 뭔가 좀 웃음이 좀 왜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왜 쟤네가 하지?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아진 거예요. 일조했다 요 사건이. 84년에 우리 남한의 수해에 북쪽에서 물자가 지원돼서 분위기 묘하게 좋아지면서 결국 이산가족 최초 상봉이 이루어진다. 지금 바로 만나 85. 자, 그런데 이제 2년 후에 이제 어두운 상황이 시작되는데요. 87년 6월 1987 영화로도 나올 정도로 1987년은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았죠. 일단 박종철 학생이 고문을 받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고요. 이것을 이제 정부는 탁하니까 억하고 쓰러져 죽었다라고 은폐하려 했지만 나중에 드러납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요게 이게 한 1월쯤에 있었고요. 자, 그 중간중간 계속
국민은 개헌하라. 이거 이제 간선 그만하고 이제 대통령 직선제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4월 13일에 그럴 마음 없다. 우리는 헌법 그대로 지키겠다.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죠. 이제 더 국민들은 거세집니다. 요 호헌 나온 김에 한 말씀 드리면 호헌 동지회라고 똑같은 호헌자 들어가는 게 있는데 호헌 동지회 그건 언제다? 이승만 정부 때 4.4.5입 개헌을 하자. 4.4.5입 개헌이 뭐라고 그랬죠? 반올림 개헌이면서 이 헌법을 공포할 당시의 대통령에 한해서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가 4.4.5입 개헌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3번, 4번 대통령 할 수 있도록 하는 개헌이 바로 4.4.5입인데 그 얘기를 들은 야당 세력들이 규합해요. 범야당 연합이 만들어지면서 여기서의 호언을 하자 말자, 하자.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자, 개헌하지 말고. 그 얘기죠. 제가 이제 말을 좀 이상하게 해서 그런데 중임 제한 철폐하지 말자죠. 말자. 여긴 중임 제한을 철폐하자는 거고. 이때 이 호언을 하자는 거고 여긴 호언을 철폐하자는 거고 여기는 호언을 하자. 이게 야당 연합. 그래서 만들어진 야당들이 오랜만에 뭉쳤어요. 그래서 호언을 하지는 못하지만 민주당이라는 나름 커다란 야당이 그때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저 민주당의 총수가 바로 후의 장면이어서 그 사람이 장면 내각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죠. 이건 잘 안 나와요, 사실은 이 호헌 동지에는. 근데 저 같으면 이거 낼 것 같아요. 어렵게 내고 싶을 때 이 호헌 조치하고 이 호헌 동지에하고 헷갈리게 하려고 문제를 낼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자, 4.13 호헌 조치로 막 국민들의 마음이 막 들끓고 있을 때 또 한 번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연세대학교에 이한열 학생이 시위 도중에 체류탄을 맞고 병원으로 실려갔고 며칠 후에 결국 사망하는 사건. 박종철 학생은 또 서울대 학생이고 요 이한열 학생 연세대 학생이고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펼쳐지자 6월에 아주 막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 시위들이 발생합니다. 그걸 다 합해서 그 6월에 일어난 모든 민주화 운동들을 다 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일컫는다?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6월에 일어난 모든 민주화 운동을 다 합해서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하고요. 결국 당시 여당 무슨 당? 민정당. 당시의 여당 민정당의 총수인 노태우 차기 대통령 후보가 6월 29일에 민주화 선언을 해요. 직선제 수용하겠다. 결국 그해 87년에 개헌이 이루어지고요. 이 개헌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은 단 한 번도 아직은 헌법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이 헌법이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그때 바로 직선제 수용하고 대통령의 임기도 그 전이 7년이었잖아요. 전두환 8차 개헌 때 줄여서 5년 단임의 직선제 개헌이 통과가 되는 거죠. 이걸로 대통령 된 사람이 바로 노태우 다음 대통령입니다. 자, 이 페이지 지금 이렇게 보니까 너무 중요하네요. 여기 그냥 다 알아야 돼요. 다. 지금 뭐 시커멓게 제가 뭐 좀 더 강조한다고 쳐놨는데 저게 의미가 없어요. 다 이 전 페이지. 제가 장담하는데 이번 73회 시험에 여기서 분명히 하나 이상 나옵니다. 이 페이지에서. 무조건 나와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이게 선지에 나오면 또 사람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요것도 알아둬야 돼요. 요건 저도 뉴스에서 들었거든요. 아웅산 테러. 이거 아세요? 버마 아웅산에서 폭탄 테러. 예, 폭탄 테러. 버마 아웅산 테러. 83년에 칼기 마유미 사건이죠. 칼기 폭파 딱 그 마지막입니다. 87년. 역시 전두환 정부 때 일어난 일이다. 88 올림픽은 노태우 정부입니다만 아시안 게임이 있었거든요. 그거 바로 서울 아시안 게임이 86. 요거 역시 전두환 정부. 부산 아시안 게임 언제? 이런 게 시험에는 안 나. 부산은 2002년입니다. 김대중 정부. 그러니까 2002년은 한일 월드컵이 일어났고요. 2002 부산에서는 아시안 게임도 일어났어요. 근데 그걸 묻진 않아요. 그거 하나만 주고 문제 내면 그건 한능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 들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더 좋아진다라는 얘기. 자, 그리고 요것도 가끔 나와요.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저 권인숙 씨는 실제 현재 모든 걸 다 공개하고 그 당시에 학생이면서 이제 학생인 걸 감추고 노동자 생활을 했던 권인숙 씨 사건.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 86년 역시 전두환 정부 때다. 자, 그리고 이건 뭐 거의 안 나옵니다만 이 전두환 정부 후기에는 제일 큰 이슈가 뭐예요?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직선제 요구 1000만 명 서명 운동이 87년에 일어납니다. 100만 명 서명 운동 언제 일어났어요? 100만 명. 박정희 정부. 네, 유신 때 개헌 청원 100만 명 서명 운동, 장준하 100만 명. 그거는 73년이에요. 근데 아시겠죠? 100만 명 좀 숫자 낮잖아요. 그게 옛날 이야기고 이젠 1000만 정도가 서명을 하는 겁니다. 87년이 돼서는. 73년에 100만 명, 87년에 1000만 명. 숫자를 가지고도 시기를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
자, 사무실에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87년 6.29 선언을 통해서 당시 민정당의 영수였던 노태우 차기 대통령 후보가 직선제로의 개헌을 수락했죠. 그래서 실제로 대선이 일어났고요. 그때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야당 후보와의 대결에서 노태우 후보가 당선이 됩니다. 그래서 육공화국이 출발을 해요. 연도로 따지면 이제 88에서 5 더하면 이제 93이죠. 일단 시작할 때의 여당은 여전히 민정당인데 나중에 민자당으로 바뀐다는 거 요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는 중간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노태우 정부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88 서울 올림픽이 개최됐을 때의 정부입니다. 물론 전두환 정부 때 이미 이것을 준비해서 확정을 지었지만 올림픽의 개최는 노태우 정부가 출범한 이후라는 사실 꼭 알아두시고, 그래서 88 서울 올림픽 개최는 노태우 정부다. 그리고 노태우 정부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정책은 바로 북방 외교입니다. 사회주의 국가하고도 수교를 맺은 거거든요. 순서를 묻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순서대로 헝가리, 소련, 중, 헝소, 중과 수교했다는 사실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도 상당히 큰 발전을 하는데요. 밑에 써놨죠. 박정희 정부 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조박집 얘기하면서 마포의 그 돼지고기집 아주 맛집인데요. 조박집 생각하시면 박정희는 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회고, 노태우 대통령이 재위했을 때의 남북 간에 맺은 합의서는 바로 기본합의서입니다. 이게 정말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꼭 알아두어야 되는데, 헷갈리지 않은 방법이, 요 우가 비우자는 아니지만 비우라고 생각하고, 비오는 시기를 우기라고 하죠. 우기. 그래서 이게 기본합의서고요. 요 비에서 비니까 비핵화. 비핵화 선언을 해요. 마지막에 이 91년 12월에 비핵화 선언을 하고요. 유엔에 같이 가입하, 동시에 가입하는 게 기본 아니냐. 그래서 여기서 또 율로 유치가 됩니다. 아주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우기에서 출발해서 비우니까 비핵화고, 기본은 보통 동시 가입하는 거다. 이렇게 세 가지. 이거 밑에 있는 이 세 가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본 합의서의 내용은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서로 침략하지 않고 교류할 것을 협력하는 그런 합의를 본 거고, 북방 외교 엄청 중요하고요. 이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노태우 정부 때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북방 외교 그리고 남북 간의 이런 관계를 개선하는 요 이야기들을 선언한 일이 있어요. 그것도 역시 88년에 77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노태우 정부는 땡을 좋아합니다. 7땡 8땡, 7땡에 선언하고 8땡에 올림픽 개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7땡, 8땡, 7땡엔 선언, 77선언, 8땡엔 운동, 올림픽 개최다. 그리고 이제 이 민자당 얘기를 이제 꼭 하겠습니다. 이 민자당 얘기가 상당히 중요한데, 대통령은 됐습니다만 88년 4월에 국회의원 선거도 치러집니다. 4월에 총선이 치러지는데, 이때 야당의 국회의원 수가 여당 수보다 훨씬 많은 여소야대 전국이 펼쳐져요. 그러다 보니 이 50 청문회도 이때 일어납니다. 야당에서 50화국 잘못된 것들 밝히자 해서 50 청문회가 이때 일어나고요. 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려 할 때 야당이 거대하고 여당의 의원 수가 적다 보니 이 노태우 정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 3당 합당을 추진합니다. 근데 이것에 받아들인 야당들이 있었죠. 바로 김영삼 총재가 이끄는 통민당, 김종필 총재의 신민주공화당,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함께 하고 있었던 여당 민정당, 이렇게 세 당이 합당해서 민주자유당, 민자당이 탄생합니다. 이제 거대 여당이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민자당의 후보로 김영삼 후보가 그 다음 대선에 출마해서 당선이 돼서 결국 이제 정권은 교체되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권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교체되는 최초, 선거에 의한 최초 정권 교체는 바로 김대중 정부에 가서 이루어진다. 노태우 정부 많지 않기 때문에 방금 얘기한 요 코드로도 몇 가지를 알아두시고 이렇게 이해해서, 이 민자당이라는 당의 이름은 바로 노태우 정부 때 중반 정도부터 후기까지 이어지는 여당의 이름이 바로 민자당이다. 왜? 김영삼, 김종필의 통민과 신민주공화당하고 민정당이 합당을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습니다. 자, 노태우 정부 웬만한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들은 다 넣어놨어요. 요것만이라도 아시면 든든해지실 거예요. 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거대 여당으로 거듭난 민자당의 김영삼 후보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군인 출신 대통령이 이어오다가 처음으로 군인이 아닌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 김영삼 정부를 문민정부라고 합니다. 문민정부. 93부터 98. 현대 정부 중에 시기에 비해서 똑같은 5년인데 시기에 비해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정부가
김영삼 정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무기들을 가지고 있어야 김영삼 정부는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일단 영삼이기 때문에 영어가 많아요. 영삼이니까 영어가 많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물론 모든 영어가 다 김영삼 정부에 있지는 않지만 웬만한 영어로 된 이야기들은 김영삼 정부하고 상당히 관련이 높다. 미리 한번 해볼까요? 먼저 여기 OECD 영어죠. UR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영어죠. WTO 세계무역기구 최초 가입 영어죠. IMF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았다 영어죠. 그러니까 웬만한 영어는 다 김영삼이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고, 올은 아닙니다. 올은 거의 almost. 자,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 최초로 가입한 거 김영삼 정부인데, 요거는 외우는 방법 또 하나 있더라죠. O가 0이고 O 0이죠. 요 이 한자로 하면 이렇게 써요. 03. 그래서 이건 03이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건 옛날에 가트라고 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뭐 협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변형돼서 UR, 그러니까 농산물 뭐 이렇게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타결됐다. 깊은 이야기보다는 아무튼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이렇게 서로 수출 수입하는 그런 어떤 협정들이 타결이 된 거다. 시장을 이제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게 된 거다라는 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 그리고 WTO에도 최초로 가입한 거 김영삼 정부다. 알아두시면 되고, IMF 구제금융 지원을 받았다는 거는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거니까 대표적인 김영삼 정부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방금 얘기한 거의 공통점은 영어다. 영어 중에 이제 FTA는 요거는 이제 김영삼 정부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이게 자유무역 협정이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인가요? 요거는 이제 보통 노무현 정부 얘기로 많이 나옵니다. 자유무역 협정이니까 노무현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자세한 건 잠시 후에. 자, 그러면 이거 첫 줄에 다 했는데 요거 안 했죠. 금융실명제. 이거 정말 좀. 자, 요거 간단해요. 금융실 김영삼 똑같아요. 자음이 기역 이응 시옷 김영삼 금융실. 그래서 요거를 저는 그냥 김영삼 명제 이렇게 합니다. 김영삼 명제. 첫 번째 세자의 자음이 똑같다. 기역 이응 시옷 김영삼 명제 금융실 명제. 자신의 이름으로 반드시 통장을 내야만 하는 시대가 김영삼 정부 때 개막이 됩니다. 그전에는 막 차명으로도 됐었고 동네 모임으로도 막 되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별명으로도 되고 이제 그런 세상 끝났고. 자, 그 다음에 요거 많이 헷갈려요.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된 거 95년이고, 요 우리를 줄여서 우리는 그 민노총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도 있는 연맹이죠. 민노총이 최초로 출발한 때가 바로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이게 97년이나 되어서야 점점 쌓여서 결국 IMF의 구제 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는 사태에 이르기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MF를 경험한 정부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총연맹이 창립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 전부터 한 95년부터 그 느낌이 있었으니까 노동자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IMF 때 정말 수많은 근로자들이 피해를 받고 눈물을 머금고 직장을 떠나야 했던 뭐 그런 시기가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IMF처럼 어려운 시기를 겪은 정부니까 민노총이 그때 창립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다른 정부와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 민노총은 어느 정부 때 창립이 돼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배우냐? 방법은 딱 하나, IMF와 연결짓자. 슬슬 너무나 노동자들이 힘들어지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그래서 IMF가 터지기 전에 민노총은 창립됐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지방자치제의 전면 실시, 요거 또 자주 나옵니다.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전면이면 그럼 부분적으로 실시된 건 바로 그 전 정부겠죠. 그건 뭐 일부러 안 써놨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부분적으로 실시, 전면 실시, 전체적으로 다. 본격적인 이제 지방자치제가 출발했다, 완성이 됐다, 김영삼 정부입니다. 요게 또 IMF만큼이나 금융실명제만큼이나 많이 나오는 거. 김영삼 정부 때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이 들어가요. 자, 이것도 왜 아는 방법이 있어요. 역사 요렇게 밑에 받침 바꾸고 하나 넣어주면 영삼이 됩니다. 영삼 바로 세우기, 역사 바로 세우기, 이렇게 하면 안 헷갈려요. 자, 역사를 바로 세우기에는 대표적인 한 3-4가지의 일들이 있는데, 구체적인 일들. 일단 전 대통령들을 법정에 세우죠. 이게 전 대통령이 아니라 이건 전두환 대통령이고, 이건 노태우 대통령을 짧게 써놓은 겁니다. 전직 두 대통령을 구속해서 법정에 세워서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 잡자, 역사 바로 세우기. 요걸 통해서 이제 군내의 어떤 사조직인 하나회를 척결하죠. 갑자기 막 참모총장이 해임이 되고 막 한두 달 사이에 막 칼바람이 붑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법궁인 경복궁을 떡하니 가운데
가로막고 있었던 조선 청독부 건물을 철거해요. 청독부는 이제 1910년부터 설치됐었던 거고, 물론 경복궁에 있었던 건 10년대에 바로 온 건 아닙니다. 다른 데 있다가 남산인가 어느 쪽에 있다가 이제 글로 옮긴 건데, 아무튼 몇십 년이 지나서 드디어 역사 바로 세우기 작업의 일환으로 김영삼 정부 때 청독부가 철거됐다. 자, 그리고 이것도 역사를 바로 세우는 거예요. 초등학교. 1940년대죠. 민족 말살 통치기 때 국민학교령에 의해서, 저도 국민학교를 다니고 국민학교를 졸업해서 정말 좋은 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한국신민학교의 준말이었죠. 여기서의 한국은 일본이고, 일본의 신하, 민, 백성들이 다니는 학교가 국민학교여서 그거를 일제잔재를 없애는 의미에서 초등학교로 명칭을 바꾸고, 이때부터는 이제 초등학교라고 우리가 부르고 다니게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나이가 좀 있는 방송인들은 항상 버릇처럼 국민학교가 나와서 그거 바꾸려고, 특히 이제 아나운서 같은 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용어로 국민학교가 그때 참 골칫거리였었죠. 이제는 뭐 자연스러워졌습니다만, 자, 초등학교, 이것도 역사 바로 세우기의 일환이다. 자, 그리고 요게 잘은 아니지만 요게 나오면 살짝 어려워요. 공직자들이 재산 등록을 의무화한 거 바로 김영삼 정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는 상당히 이렇게 좀 뭔가 잘못되고 그동안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봐줬던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고치려고 노력했던 정부인 게 전체적인 색깔로 드러나죠.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너무나 급한 성장을 추구하다가 이런 위기도 맞이했었던, 상당히 OECD에 가입하고 이럴 때 얼마나 박수를 치고 그랬는데 결국엔 또 IMF 구제금융을 지원하는 위기까지 겪었던 아주 롤러코스터 정부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 이게 롤러코스터라는 얘기를 왜 하냐면 참 가슴 아픈 사고들이 김영삼 정부 때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성수대교가 붕괴된 거, 또 삼풍백화점이 붕괴된 사고, 전부 김영삼 정부 때 일입니다. 자, 이 정도. 어떤 것들은 암기 방법을 가지고, 어떤 것들은 좀 이해를 하는 걸로 김영삼 정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말 시험에 많이 나와요. 자, 김영삼 정부가 끝이 나고 드디어 처음으로 선거를 통해서 여야의 정권이 교체됩니다. 김대중 당시 후보는 야당의 후보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정부를 국민의 정부라고 하고요. 98년부터 이제 세기가 바뀌는 2000년 지나서 2003년까지 지속되는 정부가 김대중 정부인데, 역시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선거를 통해서 최초로 여야의 정권이 교체된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 햇볕 정책.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벗게 하는 건 따스한 햇빛이다, 햇빛이다. 그래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때 현대 정주영 회장이 북에서 남으로 내려올 때 소 한 마리를 내가 끌고 왔다. 그 빚을 갚겠다. 그래서 소떼 막 1000마리를 이끌고 북한을 방문하는 소떼 방북, 햇볕 정책. 그리고 얘기들이 잘 되면서 경의선, 그동안 운행을 중단했었던 경의선 복원을 시켰다, 합의했다. 합의입니다. 이게 살짝 집중 안 하면 이거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이게 단계를 밟아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보시고 캐치해야 됩니다. 김대중 정부 때는 합의를 많이 하고요. 그게 실행된 거, 삽을 뜨고 막 포크레인이 오고 가는 건 주로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 다음 정부인. 그래서 경의선 복원에 합의한 거, 그리고 그 유명한 개성공단을 조성하기로 합의 본 게 김대중 정부다. 꼭 기억하세요. 이런 비슷한 게 뭐냐면, 금강산 관광이 시작됐는데 육로로 가는 관광은 아직 안 돼요. 해로로만. 금강산 해로 관광 김대중 정부. 자, 여기까지 약간 이제 합의 내지는 출발 정도의 일들이 주로 여기 김대중 정부 때 일어나고, 이제 아주 결정적인 큰 일이 일어나죠. 최초로 남북의 무슨 고위급이 만나는 게 아니라 정상이 만납니다. 남북의 정상이 최초로 회담을 연 것 김대중 정부. 이것 때문에 사실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다고 봐야죠. 자, 정확히 2000년에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잘 치러내고, 그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마친 다음에 6월 15일에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합니다. 이 내용이 뭔지를 살짝 이런 게 지문에 나올 수 있거든요. 남한의 연합제하고 북한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사실 비슷하다. 요게 이렇게 절충하고 서로 대화하고 하면 뭔가 어우러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한 게 6.15 선언입니다.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 후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한 정부 김대중 정부예요. 나중에 뒤에 노무현 정부는 10월 4일에 해서 14 남북 공동선언, 2차 남북 정상회담이고, 1차는 6.15, 2차는 14. 엄청 헷갈려요. 그래서
저거 구분하는 방법 잠시 후에 노무현 정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방 얘기했던 대로 이런 것들, 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높이 인정받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2000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경제적인 과제가 있죠. 남북관계만큼이나 급했던 이 김대중 정부의 과제는 바로 전 정부 때 우리가 국제통화기금에 달러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피나는 노력, 기업의 구조를 조정해요. 참 이때 많은 분들이 눈물을 머금고 회사를 나가야 했던 경제 구조를 개선해야 되니까 그래서 설치된 게 바로 노사정위원회입니다. 노동자와 회사 측과 정치계 쪽이 다 함께 모여서 이 국난을 타개해보자. 98년에 그러니까 취임과 동시에 거의 제일 먼저 집중한 것이 바로 이 IMF 졸업이거든요. 이때 국민들도 뜻을 같이 하죠. 십시일반 모든 금들을 모아서 우리나라의 위기를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결국 정말 세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른 시간 안에 IMF를 졸업합니다. 01년에 97년에 들어갔는데 우리 한 4년 만에 바로 졸업을 하는 쾌거를 이뤄내죠. 그리고 노벨 평화상 수상자답게 국민의 복지를 위한 정책들을 많이 신경을 쓰는데요. 국민 기초생활보장법, 상당히 중요한 법이죠. 우리의 국민이라면 기초적인 생활은 보장해 주어야 된다. 김대중 정부입니다. 이건 어떻게 외운다? 국민기초생활보증법.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제가 좋아하는 그 암기코드 선생님이 알려주신 거 저도 그대로 배웠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증법 하면 김대중. 그리고 이런 것들 특이하죠. 여성부가 신설된 거 김대중 정부예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노벨 평화상하고 같이 맞물려서 생각하시면 이런 것들은 다 김대중 정부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 때 우리 정부가 수립될 때 1948년 4월 3일 50총선 바로 직전에 제주도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그것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 많이 희생당한 사건 4.3 사건의 특별법이 이때 제정이 됩니다. 그때도 제가 얘기했었죠. 4.3 특별법이 제정된 거 김대중 정부고, 그리고 정부가, 그래서 대통령이 정식으로 사과한 건 그 다음 정부 노무현 대통령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FTA 얘기 많이 했었는데 이게 참 FTA가 되게 이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인을 했다 하더라도, 체결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자유무역협정이라는 게 사인하고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게 발효가 되려면 정부를 넘어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한칠레 FTA가 서명이 된 건 김대중 정부고요. 요게 발효가 된 건 요 다음 정부인 노무현 정부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칠레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게 뭐겠어요? 한미겠죠. 한미 자유무역협정. 한미 FTA는 노무현 정부 때 서명했고요. 체결해서 서명했고, 발효는 그 다음 이명박 정부예요. 그런 식으로 헷갈리지 않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체결, 그러니까 발효라고 안 하고 체결하면 서명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 같아요. 한칠레 FTA가 체결된 건 김대중, 그게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 거 노무현. 한미 FTA가 체결된 거 노무현, 그 효과가 나온 건 그 다음 이명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모든 국민들을 운동으로 하나가 되게 만들었던 큰 일이죠. 2002 한일 월드컵 김대중 정부, 그리고 2002년에 부산 아시안 게임, 부산에서의 아시안 게임은 김대중 정부입니다. 2002. 서울 아시안 게임은 그렇죠. 86 아시안 게임이죠. 그거는 전두환 정부. 아시안 게임은 한 번 일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은 딱 한 번 일어났지만 아시안 게임은 여러 번 일어났으니까 그거를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86 아시안 게임은 전두환 정부고요. 2002년 부산 아시안 게임은 김대중 정부입니다. 네, 노무현 정부, 우린 노무현 정부를 참여정부라고 일컫죠. 김대중 정부가 끝난 시기부터 바로 5년 단, 계속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가 9차 개헌 이후로 이어져 왔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5덤대 38, 38 그러다가 이제 딱 한 정부에서 1년이 당겨지죠. 그것은 박근혜 정부가 중반 이후에 탄핵되었기 때문에 그때 1년이 줄어들면서 연도 세는 게 바뀝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북 정상회담이 다시 한번 일어납니다. 2차.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정상회담의 결과로는 14 남북공동선언, 10월 4일에 남북공동선언. 공통점 뭐예요? 이것도 평양에서 해요. 평양에. 제가 왜 자꾸 이게 평양을 강조하느냐? 3차, 4차, 5차가 문재인 정부 때 일어나는데, 문재인 정부는 최근 정부여서 한den감에 요즘 많이는 아닙니다만 가끔 선지로 등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이한 거 몇 개는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자, 1, 2차는 다 평양인데 3, 4, 5가 문재인 정부 때 일하는데 그 3, 4는 평양이 아니에요. 판문점에서 해요. 그래서 판문점에서 남북의 정상이 만났다 그러면 절대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가
아니다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최근 일이니까 뉴스를 보셨잖아요. 그 판문점에서 이렇게 막 넘어서면서 저쪽에 김정은 사람도 바뀌죠. 이제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고 그의 아들 김정은이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고 그게 바로 판문점이에요. 자, 아무튼 여기 아직까지는 평양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 해결할게요. 14와 6.15 김대중 정부의 6.15 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14가 엄청 헷갈린다. 둘 다 정상회담을 끝내고 선언한 건데 중국을 우린 대륙이라고 그러죠. 대륙. 김대륙 1호. 노동자들의 삶에서의 그 분쟁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들 노무사, 노무14, 김대륙 1호, 노무14. 아주 얄팍한 거지만 알아두시면 엄청 든든해져요. 김대륙 1호, 노무4, 노무14. 이 노무현 정부는 뭔가 권위적인 느낌인 것들을 다 폐지합니다. 그 중에 대표가 바로 호주제죠. 집에 주가 누구냐? 보통 아버지잖아요. 그거 폐지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라는 걸 바뀌죠. 호적등본 사라지고 가족관계 증명, 그게 바로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된 거예요. 호주제가 폐지된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요. 요것도 노인들의 장기 요양보호법이 시작되는 거 바로 노무현 정부. 요거 쉬워요. 노니까 노예요. 노무현 정부니까 노인 장기 요양보호법. 아니 노태우 대통령 있잖아요. 이런 법들 생기는 거는 그렇게 예전에는 없었죠. 노인 장기요양법. 노무현이니까 노입니다. 김영삼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만큼이나 예전 것들을 고치려고 노력했던 정부가 노무현 정부인데 참 다 좋은 얘기라 나중에 헷갈리니까 꼭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 앞에 항상 저게 붙죠.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역시 노무현 정부입니다. 코드를 하나 만들어 보려고 제가 노력하다가 최대한 지금 빨리 올리려고 오늘 올려놨는데 이렇게 잘 안 될 때는 억지로 만드는 것보다는 좀 나아되는 게 나아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아이디어 있으시면 댓글로 주시면 제가 다음번 이걸 바꾸거나 아니면 문제 풀 때 그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튼 과거사 정리위원회,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친일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상당히 긴 이름의 위원회들이 출범한 거 노무현 정부다. 그리고 요건 기억하실 거예요. 질병관리본부. 요 특이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사스 때문에. 요즘에 우리가 경험한 코로나만큼이나 너무나 공포스러웠던 바로 사스가 노무현 정부 때 창궐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 질병관리본부라는 것을 설치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김대중 정부가 합의했던 게 이제 실현되는 게 바로 노무현 정부인데 개성공단 건설 착공. 그리고 여기 안 써놨나? 아까 경의선도 이제 시범 운행하고 그래요. 경의선 시범 운행 이런 것들은 노무현 정부다. 김대중 정부 때 합의 본 것들을 실행한 거 노무현 정부. 금강산 아까 해로로만 됐다 이제 육로로 이제 버스 타고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 번 얘기했죠. 한미 FTA. 아무래도 미국하고 우리가 언제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됐는지는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한미 FTA에 서명한 거. 다시 말하면 체결한 건 노무현 정부. 그 효과가 발효된 건 여기 안 써놨지만 그 다음 정부 이명박 정부. 마찬가지로 한칠레 FTA는 김대중 정부 때 체결. 효과 나온 건 노무현 정부죠. 시험엔 이게 더 많이 나와요. 한미 FTA에 관련된 거. 그리고 정말 어렵게 나오면 이게 나옵니다. APEC, 아시아 퍼시픽 이코노믹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의 정상회의가 노무현 정부 때 일어났다. APEC까지. 은근히 노무현 정부도 영어가 2개가 있는 거예요. FTA, APEC.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코드나 이런 건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볼게요. 일단은 아주 많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알아두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14 남북 공동선언, 호주제 폐지한 거, 노인 장기요양법. 그리고 한미 FTA. 이제 거의 다 끝냈네요. 자, 요 정부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지나고 윤석열 정부도 이제 중반 정도 온 상황이기 때문에 가끔 답은 아니더라도 오답 선지로 답을 것을 이렇게 유혹하는 선지로 나올 수 있어서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시기는 08부터 2013이고요. G20 정상회의가 있었어요. 세계의 20개국의 정상들이 서울 코엑스에 모였었죠. G20 정상회의. 이렇게 G20이 모인다는 얘기 막 이렇게 세계의 정상들이 세계화에 관심을 쏟았나 보네.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면 될 것 같아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라는 게 이게 어디 보면 노무현 정부다, 어디 보면 이명박 정부다. 근데 제가 잘 살펴보니까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바뀌고 나서 바로 실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로 보는 게 맞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G20이 모일 정도니 세계화에 애썼구나. 다문화 가족도 지원했구나. 이렇게. 자, 박근혜 정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중간에 탄핵이 되어서 5년을 채우지 못하고 13에서 17까지가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때 일어났던 일 중에 이게 제일 많이 오답 선지로 등장해서 아예 확실히 알아두자. 이 2010년에 있었고요. 한중 FTA, 중국하고의 FTA가 자유무역 협정이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건 박근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한중, 그러니까 한미 이건 노무현 정부고요. 체결된 거. 한중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 박근혜 정부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문재인 정부는 정말 최근 정부죠. 17년부터 22년까지 정말 최근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요 정상회담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만 3번 해요. 3번. 그러니까 아까 1, 2 김대중, 노무현 1, 2 3, 4, 5죠. 여기 3차, 4차, 5차인데 문재인 정부 안에서의 1, 2, 3으로 따진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는 판문점이에요. 둘 다. 이걸 꼭 저는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정부, 김대중, 노무현 정부 문제의 오답선지로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문재인 정부의 1차 정상회담 때는 판문점 선언이라는 것도 합니다. 판문점에서 했고 그때 선언한 걸 판문점 선언이라고 한다.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이 만난 후에 판문점 선언을 했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그게 틀린다. 평양에서 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3번째는 역시 평양에 가요. 그리고 사람은 여기는 김정은입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김정일이고 2018년에 일어난 일이고, 제가 옛날에 당황했던 거, 정말 오래된 일인 줄 알고 있었던 거,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이 2018이에요. 평창 동계올림픽 무슨 정부다? 문재인 정부죠. 드디어 이제 마지막 기출문제. 당시 헌법이 시행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잘. 헌법이 뭘까요? 박 대통령을 신임하자. 박정희 대통령이겠네요. 찬반 투표였고요. 자료는 당시 헌법의 유지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 3개월 뒤 헌법을 반대한다. 위반자는 영장 없이 편하게. 긴급조치 구호가 발표되었다. 긴급조치 하면 뭐예요? 유신이죠, 유신. 유신헌법이네, 유신. 72년 10월 유신이죠. 국민방위군은 6.25 전쟁 때, 그때 말씀드렸죠. 6.25 전쟁 때 중국 공산당 군대가 개입을 하자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서 국민방위군을 소집했는데, 이때 장교가 비리를 저질러서 실제 우리 국민방위군이 옷도 못 입고 밥도 못 먹었던 개성공단 착공식, 착공, 삽을 뜨면 누구다? 노무현. 합의는 김대중.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를 요구한다. 그럼 1차 미소공동위원회 끝나고 2차 미소공동위원회 또 합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요거는 군정식이죠. 미군정식. 45년 9월부터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전인 48년 8월 15일 사이에 이 일이 있었던 거고요. 그 방법 알려드렸죠. 건모일만 합의, 총읍소총, 삼엽총, 너 재정순, 이거 그것만 알면 이거 바로 됩니다. 자, 기본 합의서. 남북 기본이면 우기, 비 오는 시기 노태우입니다. 조절위원회는 조박집 박정희. 통일주체 국민회의, 유신의 대표적인 어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대통령 간선, 임기는 유신이니까 6년. 대신 문제가 뭐예요? 중임 제한이 없죠. 정답이네요. 정확하게 유신하고 맞아떨어집니다. 다음 문제, 다음 민주화운동 멈청 시험에 나옵니다. 자, 80년 5월의 경험과 전두환이라는 인물, 요거는 이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얘기인데, 호원철폐, 국민평화대행진. 자, 이거 지금 5.18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5.18을 제가 경험했었고요. 그래서 시위에 참여했고, 요 국민평화대행진 요 6월에, 87년 6월에 있었던 거죠. 동장에서 내 대통령까지 내 손으로, 이게 직선하자는 얘기잖아요. 내 손으로 직선제 개헌을 하자. 6월 민주항쟁이죠. 자, 요 5.18인 것처럼 살짝 꼬시는데 잘 읽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요건 1987. 다음 운동에 대한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는 게 뭐예요? 63 시위죠. 63 빌딩에 올라가면 일본이 보인다. 그런데 63년이 아니라 64년이고 결국 65년에 체결이 되죠. 박정희 정부.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이끌고, 정확하죠. 6월 민주항쟁 때문에 노태우 민정당 당수가 6.29 선언을 하잖아요. 직선제 개헌하겠다고. 그게 9차 개헌이고 현재까지 오고 있다. 시위 과정에서 시민군이 계엄군과 대척 관계에 있었다 하면 바로 5.18 민주화운동. 전두환 군부가, 신군부가 그것을 진압했죠. 국보비위, 그리고 나서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언론기본법, 그리고 삼청교육대 설치하죠. 삼선개헌 나오면 누구예요? 박정희 정부입니다. 삼선이니까 369. 6차 개헌이면서 69년에 있었던 박정희 정부의 이야기.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 내각제, 요거는 과도정부인 허정 과도정부가 그냥 안내양 역할을 했다. 간선 내각 책임제 양원제 해서 그 다음 탄생한 정부가 장면 내각이죠. 야, 다 나온. 그러니까 그동안 했던 거는. 자,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 사실. 교복과 두발을 자율하겠다. 이게 유화책이죠. 아주 강한 정책이 있는가 하면 유화책 수 있었다. 대표가 자율화, 교복 자율화. 제가 이것 때문에 교복 한 번도 안 입었다 그러죠. 중고등학교 때. 야간 통행 금지가 해체됐다. 37년 만에. 전두환 정부네요. 올림픽이 개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게 참, 개최는 노태우입니다.
88년 보도지침으로 언론이 통제되었다. 정확하죠. 언론기본법, 언론통폐합, 전두환 정부. 아까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붕괴 이런 참 안타까운 사고는 전부 김영삼 정부. 호주제 폐지 이런 거 권위적인 거, 가부장적인 거 노무현. 다문화가족 지원법 아까 말씀드린 G20 정상회의가 일어났듯이 세계화적인 것에 애썼다. 이명박 정부.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우리 또 복지사님이 이거 해놓으셨는데 아무튼 우리 마포 복지관 우리 선배님들 정말 애쓰셨고 우리 구독자분들도 너무나 칭찬들 많이 해주셔서 참 행복하게 조금 힘은 들었어요. 제일 힘든 게 이거 만드는 거, 교환을 만드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만들 때 너무 힘은 들었습니다만 이제 참 20강을 끝내고 나니까 보람이 있고요. 욕심이 나서 21강을 지금 하나 더 기획을 했습니다. 원래 21강을 요걸 좀 늘려서 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짧게 20강으로 끝낸 다음에 특별 강의로 종합사, 지역 문제, 개헌만 따로 빼고 유네스코 기록유산, 문화유산 이런 것들을 좀 뺀 걸 제가 하나 좀 만들고 있거든요. 그거까지 하시면 이제 한국사 경석 개념 강의는 끝이 납니다. 애쓰셨습니다. 21강 때 뵐게요. 오늘부터 하실 제일 중요한 일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건데 종이가 좋으시다 그러면 그냥 종이 사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굳이 제 생각엔 살 필요 없고 그때 말씀드렸던 하이 한국사가 안경만 쓰시면 해설까지 너무 잘 나와요. 시기별, 회차별 그걸로 꼭 마무리를 하시는 게 제일 지금부터 계속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어르신들이 그 롤링 페이퍼를 아이고. 네, 어르신들 롤링 페이퍼 예.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다 써. 그래서 너무나 애쓰셨잖아요.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